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NLP 확장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1기 시니어 김예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NLP의 기초적인 모델링 같은 것들은 앞전에 트랜스포머나 RNN 하면서 하셨을 거고, 오늘은 그 이전의 전통적인 방법론들이랑 그다음에 NLP 태스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이게 좀 내용상 그동안 접해오셨던 신경망 부분이 아니라 통계적인 부분이 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지금 내가 뭘 배우고 있느냐 감을 잡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목차를 준비해봤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랭귀지 모델의 기본 정의라던가 아니면 엔그램, 그다음에 백 오브 월드, TF, IDF 같은 전통적인 랭귀지 모델링 방법을 좀 같이 보고, 그다음에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NLP 태스크 중에 크게 4개로 추려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다음 시간에 아마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 하는 거를 하실 텐데 그거랑 겹치는 걸 조금 빼고 굵직한 걸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4개로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스커션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뭘 하고 있는지 계속 해서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언어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 출석 안 부르신 분 안 계시죠?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랭귀지 모델이랑 NLP 너무 단순한 주제지만, 일단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단어 시퀀스에 확률을 할당하는 모델입니다. 이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 시퀀스가 올 때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거를 통틀어서 랭귀지 모델들이라고 하는데, 그 모델들을 구성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죠. 일단 전통적인 방식은 SLM, 통계적인 방식의 랭귀지 모델들이 좀 전통적인 방법들이고, 이게 그 전통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새 쓰이고 있는 랭귀지 모델들은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방법들을 전통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업이 졸리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번역할 때 A가 와야 될 확률이랑 B가 와야 될 확률은 당연히 A가 높다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스펠 코렉션 같은 그 철자 교정하는 태스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수업이 졸리다, 수업이 줄리다 있으면은 당연히 A에 대한 확률을 더 높게 계산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시퀀스가 말이 될 확률을 할당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이 통계적인 언어 모델들은 말 그대로 통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언어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이 카운트 기반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그 전체 시퀀스들 중에서 이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타겟이 오는 경우의 수가 몇 번이나 되는가를 그냥 세는 거예요. 전체 중에 이게 몇 프로가 되는구나를 바탕으로 얘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모델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주어진 프레이즈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은까지 있고 이 뒤에 치킨이 오는 경우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이 카운트 기반에서는 앞에 지금 먹고 싶은 것은에 치킨이 같이 올 확률, 그러니까 둘이 치킨 앞에 지금 먹고 싶은 것이 오고 그리고 지금 먹고 싶은 것은 뒤에 치킨이 오는 딱 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세는 거죠. 일단 전체 문서 중에 내가 갖고 있는 프레이즈가 나타날 확률이 카운트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전체 지금 먹고 싶은 것은 이라는 프레이즈 뒤에 타겟이 올 확률이 5번이라고 하면은 100번 중에 5번 내가 찾는 타겟 월드가 내가 원하는 시퀀스대로 나타나니까 이 프레이즈랑 타겟 월드가 같이 나타날 확률은 100분의 5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찾는 단어가 언제 나오느냐를 그냥 통계적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게 N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이 베이직한 카운트 기반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전에 등장했던 모든 단어 시퀀스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살짝 돌아가서 예를 들면은 치킨 앞에 꼭 이 지금 먹고 싶은 것은 이라는 4개의 어절이 다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치킨이 오는 거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해야 될 시퀀스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하는 시퀀스의 범위를 단축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방법에서 탄생한 게 N그램입니다. N그램 할 때 그램이 나타내는 게 한 토큰으로 내가 몇 개의 단어를 고려할 건지를 나타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으로, 네, 발음이 안 좋아서 읽진 않을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포그램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니그램은 내가 한 토큰으로 한 개의 단어를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가 한 단어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램으로 치는 거고, 화이트가 하나의 그램, 알파카가 하나의 그램 이렇게 치는 겁니다. 바이그램은 두 개의 단어를 한 토큰으로 고려를 하는 거예요. 더 화이트까지가 한 토큰이고, 그다음에 화이트 알파카까지가 또 하나고, 알파카 이스까지가 하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트라이그램, 포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포그램까지 써놨는데 사실 n이 어디까지 가느냐는 그냥 사용자가 정의하기 나름이고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놨는데, 그 매트릭으로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루지 스코어라는 매트릭이 있습니다. 그런데 n그램에 기반해서 루지 스코어를 카운트하는 게 있는데, 이건 n그램에 대한 리콜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n그램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면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확장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체 n그램 카운트 중에 매치된 것에 대한, 그러니까 n그램에 대한 리콜이라고 정리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말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혹시 졸리면 말씀하세요. 조는 것보다 쉬는 게 낫기 때문에 졸리면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늦게 오신 분 계세요? 회원님.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는 백 오브 월즈라는 기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운트 기반인데, 얘는 앞전에 있는 시퀀스 다음에 내가 찾는 단어가 올 그 카운트가 아니라 전체적인 단어를 흩뜨려 놨을 때 단어마다 몇 번 등장했는지, 그러니까 전체 풀 중에 각각의 단어가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방식인데, 이거는 n그램과 달리 단어 간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데요. 보시면은 n그램은 여기서 내가 n을 몇으로 설정할지에 따라서 단어의 개수가 달라졌을 뿐이지 붙어있는 애들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를 막 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백 오브 월즈 경우에는 그냥 단어를 다 떼어놓고 따로따로 생각을 합니다. 순서 정보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갈색 알파카보다 흰색 알파카가 더 좋아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단어를 이렇게 나는 갈색 알파카 이렇게 다 떼어놔요. 그 다음에 단어마다 인덱스를 매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인덱스를 가진 단어마다, 그러니까 전체 이 단어 박스 안에서 해당 인덱스가 몇 번이나 나왔나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백 오브 월즈를 기반으로 표현한 워드 벡터는 이 111, 2, 1111 이렇게 되는데, 차분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얘는 그러니까 단어를 다 부신 다음에 가방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문장을 만들 건데, 내가 문장을 만들 때마다 그 부신 단어 쪼가리를 몇 번씩 썼는지를 워드 벡터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갈색 알파카보다 흰색 알파카가 더 좋아라는 문장에서 인덱스 0에 해당하는 나는 한 번 들어갔죠. 그러니까 워드 벡터 보시면은 첫 번째 1입니다. 그 다음에 는도 한 번 들어갔으니까 1이고요. 갈색도 한 번 들어갔는데 알파카는 보시면 3번 인덱스 알파카는 2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한 번 들어갔으니까 1인 거고, 이렇게 간단하게 진짜 빈도 카운트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그 다음에는 그냥 개념이 확장된 건데요. 이 DTM이라는 게 아까 보셨던 백 오브 월즈를 그냥 행렬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고 이렇게 짧은 시퀀스만 표현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문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단순합니다. 그냥 이 백 오브 월즈를 행렬로 나타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다큐멘트 텀 매트릭스라고 해서 다큐멘트들을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단점이 존재할 텐데 이게 문서 전체에 대한 백 오브 월즈의 행렬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합 벡터도 많아질 거고 당연히 0을 가지는 제로 벡터도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매트릭스가 스팔스해지겠죠? 그러면 리소스가 낭비되고 그리고 단순 빈도수 기반이기 때문에 이 불용어로 인한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불용어가 의미상 도움이 안 되는데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 의미상에는 도움이 안 되는 노이즈가 되는 거죠. 불용어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드리자면 이거는 실제로 의미를 분석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사도 있고 전미사도 있고 영어가 가장 직관적인데 어나 더나 뭐 그런 관사들도 대표적인 불용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냥 문서 전체에 대해서 다 단어를 부셔가지고 행렬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 필요 없는 단어까지 다 나타내는데 그 필요 없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은 노이즈가 큰 거겠죠.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TF-IDF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등장하는 빈도를 고려하는 건데 아까 DTM에서 DTM 내에 존재하는 각 단어들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하는 가중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TF 식을 하나하나씩 떼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TF 다큐멘트 월드라는 식은 그러니까 풀어서 그냥 텀 프리퀀시입니다. 해당 단어가 문서에서 등장할 확률이에요. 그다음에 DF는 반대로 단어가 등장한 전체의 문서의 수예요. 그다음에 IDF는 DF의 역수 개념이 맞기는 한데 이게 수학적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오류를 막으려고 구체적인 식은 그 IDF 두 번째 IDF에 해당하는 로그 그리고 1 플러스 DF 월드의 역수 이렇게 한 게 됩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로그를 취한 이유는 문서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잖아요. 정말 많은 문서를 처리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분자가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로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로그를 씌운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분모에 있는 df 월드에 더해진 1은 그냥 제로 디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상으로는 역수의 개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TF, IDF를 계산하는 방식은 그냥 이 TF식에다가 IDF를 곱해주시면 TF, IDF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됐거나 설명이 조금 빨랐다 하는 거 있으시나요? 없으시면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건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이 자연어 처리의 좀 옛날 방식이에요. 통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를 하는 방식들이었고 그리고 단어 개수에 따른 토큰 하나, 등장 빈도 카운트 이런 좀 정량적이고 그냥 좀 수학적으로 좀 더 단순한 기법들이 많죠. 그래서 통계적인 기법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에요. 그런데 이런 룰 베이스드가 한계를 갖고 있는데 문맥적인 모호성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의미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간의 유사도를 인베딩 벡터로 표현을 해가지고 카운트 규칙이나 코퍼스에 상관없이 단어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당연히 통계적인 방법들보다는 더 잘하겠죠. 실제로 점수도 훨씬 높고 그래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자연어 처리 방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대체되는 내용들은 뒤에서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릴 게 토픽 모델링이라는 건데요. 좀 개념이 모호할 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문서의 주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통계적인 모델링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통계적 방법으로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딥러닝 하시면서 토픽 모델링 가지고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지 이럴 일은 사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토픽을 찾아내는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수학적인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토픽 모델링을 이해를 하려면 SVD가 근간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특정한 행렬을 밑에 보이시는 U, 시그마 뭔가 읽으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행렬을 분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어떤 행렬 A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행렬 3개의 곱으로 나타내는 건데 어떤 행렬들이냐면은 m 곱하기 n 행렬인 A에 대해서 U는 m 곱하기 m인 직교 행렬이고 시그마는 m 곱하기 n인 직교 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 V 트랜스포즈는 n의 n인 대각 행렬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풀 SVD는 뭐냐면은 그냥 주어진 대로 뭐 줄이는 거 없이 그대로 특이값 분해를 하면은 아래 그림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랑 토픽 모델링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은 이 트렁케이티드 SVD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m이랑 n의 요소를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차원을 줄이는 특이값 분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원을 왜 줄이느냐? 내가 보고 싶은 토픽의 개수를 정해서 그 토픽의 개수만큼 차원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의 식에서 아까의 전체 행렬 A에서 A 프라임으로 트렁케이티드 SVD를 수행을 한 건데 여기서 T는 내가 찾고자 하는 토픽의 넘버이고 그 T에 맞춰서 행렬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자른다는 말이 조금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이게 대각 보시면은 시그마 T는 일단 T 곱하기 T의 정방 행렬로 잘리죠. 그 다음에 아까 V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에는 풀 SVD에서는 원래 n 곱하기 n이었지만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t로 잘렸으면은 n 곱하기 t로 잘려야 되고 그 다음에 t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t by m 행렬로 크기가 조절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반영하고자 하는 토피의 크기만큼 잘라서 특이값 분해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특이값 잠시만요. 내정지가 와가지고 네. 일단 차원을 축소해서 특이값 분해를 하더라도 근접한 단어를 토픽으로 묶어서 의미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LSA에서 사실 이게 토픽 모델링을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아니고 이렇게 돼도 고유값이 보존이 된다는 특징 때문에 사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얘를 토픽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세부 알고리즘이 LDA입니다. LDA는 얘가 한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디리클레 할당?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LSA보다 토픽 모델링에 좀 최적화된 알고리즘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DTM 기반이에요. DTM 저희 초반에 나왔던 개념이죠. 그러니까 백 오브 월드를 행렬로 나타내서 문서를 다 매트릭스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특이값 분해 개념을 적용해서 LDA 알고리즘을 수행하냐면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토픽 개수 K개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K개에 대해서 임의로 토픽을 다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100% 맞을 수도 없고 틀린 것도 많고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토픽을 배정합니다. 근데 어떤 임의의 단어 W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을 단어 W에 대해서는 토픽 할당이 틀렸다고 가정을 하고 W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다 옳게 할당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 W에 대해서 토픽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픽을 골라주는 과정은 3-1이랑 3-2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 대상 단어인 W가 속하는 문서의 단어들에 대해서 특정 토픽 T가 속하는 단어의 비율을 계산하고 그래도 비율이 똑같이 나왔다. 뭐 한쪽으로 토픽이 계산이 안 된다 하면은 3-2를 수행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3-1 해보고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찾고자 하는 단어가 이런 시퀀스에서 알파카라는 지금 이 W 표시가 된 단어에 대해서 토픽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 문서 1에 대해서 3-1의 방법을 실행을 해봅시다. 이전에 1, 2, 3의 방법까지는 이미 적용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보도록 합시다. 앞전에 보시면 토픽 개수 K 지정했다 치고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해서 토픽을 다 배정을 했다 치고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W 외에는 다 토픽 할당이 맞고 W만 지금 모르겠는 상태, 틀린 상태라고 보고
3-1을 적용을 해보면은 이 W가 속하는 문서, 그러니까 문서 1에 대해서 보자면 문서 1에 대해서 특정 토픽 T에 속하는 단어가 각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토픽 A는 5개 중에 2개 있고, 죄송합니다. 이 물음표를 뺀 4개 중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토픽 B는 마찬가지로 전체 4개 중에 2개가 있죠.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2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서, 그럼 알파카가 문서 2에 대해서 보자면 문서 2에 대해서 3-2를 적용을 해보면 알파카가 토픽 A에 속하는 경우는 전체 5개 중에 2번 속했는데, 그러면 토픽 B에 대해 속하는 경우는 1번이죠. 그러면 토픽 A에 속하는 경우가 확률이 더 높으니까 W는 토픽 A에 속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헷갈리시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중간에 말이 꼬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말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늦게 오신 분, 출석 안 부르신 분 계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그 15분 지나서 일단 지각으로 기입은 하겠습니다. 네. 그거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NLP 태스크 한 2번째까지 보고 쉬면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거는 쉬워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쉽다고 말하기가 좀 뭐한 게 파면은 진짜 많이 팔 수 있고 그냥 모델링 쪽으로 들어가면은 코드 같이 뜯어보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델링에 중점을 둔 부분은 제 다음에 설명을 해주실 분이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일단은 태스크 위주라는 점을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이 태스크가 뭐 하는 거고 어떨 때 쓰는 거구나 정도 감 잡아가시면 되고, 그래도 뒤에 그러니까 어텐션 적용이라던가 아니면은 태스크의 파이프라인이라던가 다른 부분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태스크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오늘의 목표가 거의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태스크는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말 그대로 텍스트 인풋이 들어오면 그 텍스트가 속하는 범주를 찾아주는 태스크죠. 바이너리랑 멀티레이블로 나눌 수 있는데 당연히 내가 찾고자 하는 범주가 2개면 바이너리, 2개 초과, 그러니까 3개 이상이면 멀티레이블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이너리의 예시를 보시면은 아마 이 데이터셋을 NLP 하시면 볼 일이 꽤나 많으실 텐데 네이버의 그 영화 리뷰 데이터셋입니다. 이게 가장 입문하실 때 좋은 데이터셋이고 바이너리로 연습하시면 클래시피케이션 감 잡기 좋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감성 분류하는 태스크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하면은 라벨이라는 열 보이시죠? 여기에 0 아니면 1의 값이 매칭되어 있는데 이게 0, 1을 긍정, 부정으로 매칭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분류에 따라 다르긴 하죠. 긍정, 부정이라던가 기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긍정, 부정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라벨의 경우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멀티 레이블은 그냥 라벨이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긍정, 부정 외에도 기쁨, 슬픔, 분노, 짜증 이런 것들도 내가 다 라벨링을 해서 조금 더 텍스트를 나누는 카테고리를 자세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똑같은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제가 깊게 들어가기 되게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뭔지 혹은 어떤 거랑 같이 쓰일 수 있는지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RNN이나 LSTM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고 버트나 일렉트라로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아마 버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거나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자세한 모델링 방법론에 대한 거는 다음
다음 시간에 알려주실 겁니다.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태스크가 단순해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개론적인 소개는 여기까지고 더 자세한 태스크를 다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태깅인데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태깅은 단어가 속한 유형을 분류하는 겁니다. 얘도 분류라는 점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거의 맥락이 비슷하죠. 근데 얘는 그 유형이 어느 정도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건지 어느 정도 정량화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태그가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태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를 크게 보여드릴 건데 POS 태깅이랑 NER이 있습니다. POS 태깅은 그러니까 품사를 태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잘랐을 때 그 단어가 어떤 품사에 속하는지를 매칭을 해주는 거고, NER의 경우에는 얘는 좀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름을 가지는 개체들을 다 잘랐을 때 그 개체들을 어떤 이름으로 인식할 것인지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POS 태깅에 대해서 먼저 좀 보자면 통계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데 히든 마르코브 모델로도 되고 맥시멈 엔트로피 마르코브 모델로도 해결할 수 있고, 머신러닝 방법론으로는 베이지안이나 서포트 벡터 머신, 딥러닝에는 시퀀스 라벨링을 사용을 합니다. 이 문장 시퀀스를 넣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POS 태깅이 라벨링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는 그냥 단어의 품사를 태깅해주는 건데요. 조금 실용적으로 가서 한국어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냐면 NLTK나 CoNLPy도 많이 사용하고 꼬꼬마도 많이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마다 좀 품사를 정의한 정확한 태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의미하는 거는 거의 같은데, 왜냐면 한국어의 품사는 고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의한 명칭만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위의 예시랑 아래 예시가 각각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POS 태깅을 한 건데요. 안녕하세요라는 단어에 대해서 NN 태그를 부여한 것도 있는데, 밑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어드젝티브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나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여러분을 NN이라는 태그로 표시를 합니다. 의미하는 것 같더라도 태그 이름은 다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품사를 태깅하는 태스크구나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NER인데, NER은 제가 지난 학기에 프로젝트로 이거를 진짜 많이 우려먹어가지고 일단 좀 익숙한 태스크인데, 근데 그만큼 활용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NER은 이름을 가진 개체에 대해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POS 태깅이랑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 개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 개체인지 인식을 하고 분류해주는 태스크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둘 다 태그를 붙이는 거고 태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모호할 수 있어가지고 차이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POS 태깅은 태깅하는 대상이 단어입니다. 단어별로 품사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태깅 대상이 단어고, NER은 토크나이저로 토큰화한 토큰을 대상으로 태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 방식이 POS 태깅에 붙는 태그들은 품사를 표현하는 태그들이고요. 그 다음에 NER에 붙는 태그들은 개체의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타낸 태그들입니다. 뒤에 보시면 NER에서 좀 특이한 표현법이 있는데 이 BIO 표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NER은 토큰에 대해서 태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토큰이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랑 그 다음에 개체의 분류 중에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까지 함께 나타내기 위해서 고려된 표현법인데요. 일단 예시를 바로 같이 보시면은 카리나 예쁘다라는 거를 이렇게 토크나이즈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원래 카리나라는 게 사람을 나타내는 하나의 개체명이잖아요. 하나의 그 개체잖아요. 사람이란 개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토큰으로 다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카랑 리랑 나가 이 토큰 안에서 원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카를 예를 들어 B person이라는 태그를 붙여줬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B라는 거는 얘는 원래 개체명이 시작되는 위치에 자리했던 토큰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I라는 거는 얘는 시작 이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개체명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시작 토큰 아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나라고 쳤을 때 카가 B에 해당하고 리랑 나가 I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O는 개체명을 나타내지 않는 위치에 자리한 토큰이라는 뜻인데요. 보시면 이 예쁘다라는 단어에 예쁘다라는 토큰이 다 O로 분류가 되는데 이 이유는 이 NER은 이름을 나타내는 개체들에 대해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쁘다라는 거는 사실 이름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체명 태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NER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에서 O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마다 다 다른데 이 BIO 표현법은 대체로 다 통일돼서 쓰여지는데 BIO 뒤에 붙는 이 태그의 명칭들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예시로 뭐 person이라고 알기 쉽게 썼지만 그냥 PER로 쓰는 경우가 좀 제일 흔하고 그냥 뭐 P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붙는 이름은 다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이 이제 조금 내용이 긴데요. 일단 3번까지 하고 4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3번까지 하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3번은 패시지 리트리버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얘는 사실 마지막 4번에 올 퀘스천 앤서링을 가기 위한 발판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알면 퀘스천 앤서링에서 얘가 왜 필요한지도 알게 되고 아무튼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리트리버이라는 게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패시지를 리트리버 한다는 거는 내가 질문에 맞는 패시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왜 패시지를 찾아야 되는가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답을 바로 찾으면 되는데 근데 사실 질문에 맞는 답을 찾는 건 QA이고 패시지 리트리버를 따로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일단 패시지를 찾는 이유는 질문에 답할 근거가 되는 게 패시지이기 때문에 일단 패시지를 찾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쿼리랑 패시지가 있을 때 이 쿼리와 패시지 인베딩 벡터 간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해서 쿼리랑 가장 유사한 패시지가 전체 다큐멘트 중에 뭔지 이 유사도 랭킹을 매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사한 게 뭐 1번 패시지다 하면은 그 패시지를 대상으로 나중에 추후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겠죠. 그 작업이 뭔지는 뒤에 QA 파트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베딩 벡터를 스팔스랑 덴스 인베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뒤에 QA 파트에서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앞전에 그 통계적인 자연어 모델링 방법 설명해 드렸을 때 약간 어떤 게 스팔스하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쉬는 시간에 이게 왜 스팔스한 거였지 하고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시지 리트리버라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전에서 그 스펄스랑 덴스 인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리트리버를 하는 방법을 크게 나누면은 스펄스한 인베딩을 사용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덴스한 인베딩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펄스한 인베딩 방법론은 아까 제가 물어봐갖고 제가 대답을 하는 꼴이 됐는데 그러니까 통계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로 벡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벡터가 나타내는 공간이 너무 쓸데없이 고차원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인베딩을 가지기 때문에 통계적인 방법들은 상대적으로 스팔스한 인베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TF-IDF랑 BM25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네는 스팔스 인베딩을 만드는 기법들이에요. 근데 이 TF-IDF라는 거는 앞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큰 수식 더 구체적으로 났었는데 일단 다큐멘트랑 쿼리가 있을 때 이 쿼리에 대한 다큐멘트의 점수를 계산하는 법은 오른쪽에 TF-IDF 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F-IDF는 앞에 봤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넘어갔다면 BM25는 처음 나온 개념이죠. BM25도 TF-IDF 계열의 알고리즘인데 TF-IDF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은 그러니까 이 계열 중에는 소트 알고리즘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식을 뜯어보자면은 일단 IDF가 그 DF의 역수에 해당하는 개념이었죠. 이 쿼리에 대한 IDF랑 이 식을 보시면은 F가 나타내는 게 frequency예요. 그러니까 다큐멘트에 대한 해당 쿼리의 frequency. 그 다음에 K랑 B는 뭐냐면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일단 K의 경우에는 B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B의 경우에는 이 다큐멘트의 길이가 이 전체 스코어에 주는 영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이 D랑 이쪽에 보이시는 게 수식을 설명드리면 분모가 전체 다큐멘트들의 평균 길이고 그다음에 분자가 해당 다큐멘트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B를 0에 가깝게 설정하면은 내가 이 길이가 주는 영향을 스코어에 반영을 안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B를 높일수록 길이에 대한 정보도 반영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의 경우에는 잠시만요. 저는 이걸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약간 오디오 채울 겸 여태까지 이해 안 되거나 좀 이상한 거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괜찮으시면 저만 빨리 찾으면 되겠네요. 뭐였지?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쉬는 시간에 찾아보고 K가 뭐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막 K에 의해서 막 알고리즘의 의미 정보 반영이 다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게 의도하는 바가 IDF보다 중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뭔가 변명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바로 찾아보고 다음 시간 쉬는 시간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댄스 임베딩 정신이 없으시죠? TF-IDF랑 BM25가 여기까지 스파르스 임베딩을 통한 패시지 리트리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댄스도 있겠죠? 댄스 임베딩을 사용하는 리트리버 방식은 그러니까 아까 스파르스의 문제점은 너무 쓸데없는 벡터들 때문에 차원이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연산이 비효율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댄스는 그 반대겠죠? 저차원의 논지로 값으로 임베딩을 하는 방식입니다. 스파르스 방식과 달리 임베딩 구축 후에도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한데 이 이유는 스파르스 임베딩은 한번 임베딩을 해놓으면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됐을 때 학습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댄스 임베딩의 경우에는 그냥 이게 유사성이랑 맥락을 반영하는 벡터 공간 내에 벡터 공간 내에 의미 정보까지 포함하게 하기 때문에 학습을 또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렇게 텀 프리퀀시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정보를 벡터에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똑같은 말 같지만 유사성이랑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스파르스 임베딩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 댄스 임베딩을 어떻게 인코드 하냐면 이게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스 이런 것들로 댄스 임베딩을 인코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인코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델들이 이런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QA 파트인데 QA가 조금 길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끊고 그 지각하신 분들 저한테 말씀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 15분 쉬고 5시에 다시 시작할게요.